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세계 모든 나라의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의 경우 1.58%, 276포인트가 빠지면서 2008년 이후 8년 만에 최악의 새해 첫날을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무려 6.86%가 폭락했습니다. 일본도 3.1%, 한국도 2.1%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원 20전이나 오른 1187원에 마감됐습니다.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별로 2.5에서 4.3%까지 떨어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증권시장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1월 4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애틀랜타 에머리 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신 김종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가연증권 부사장이신 우리 김선영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CPA 협회 회장이신 안명찬 CPA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도 행복하십시오. 네, 자, 우리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 이 뭐 새해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첫날 방송인데, 물론 1월 1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날은 공휴일이고 오늘은 이제 이 근무일로서 첫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첫날 소식에 이렇게 경제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물론 증권시장도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뭐랄까 관심이 많은 것이 아무래도 새해에는 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잘 될 것인가, 이런 바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증권시장이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이 중국 증권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이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작동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 김선영 부사장님, 오늘 뉴욕 증시도 많이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중 한때 오전 중에 네. 그 다우 지수가 약 48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해서 네. 1923년 이후 연초 그 하락폭으로는 가장 컸던 그 기록을 세웠었고요. 네. 장 막판에 이제 좀 리바운드를 하면서 네. 약 1.5에서 지수별로 네. 2%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저희 뭐 뉴욕도 그렇고 한국, 일본 뭐 모든 전 세계 증권시장이 이렇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1월 첫날 거래 첫날 이렇게 떨어진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200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네. 사실 뭐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인 건 굉장히 오랜만이었고요. 2008년 네. 이후에. 그리고 그 보통 이렇게 큰 일들이 연 말이나 연초에는 네.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어떤 그런 문제, 아니면 중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네. 증시에서는 어떤 블랙스완의 그런 그 사태로 네. 아침에는 인식을 하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그 투자자들이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뉴욕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증권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할 때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의 반응입니까?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지수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네.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익을 많이 본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네. 1월 4일 첫 개장일에 팔겠다라는 그런 매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아하. 왜냐하면 작년 12월 31일 날까지 팔게 되면 아하. 작년의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아하.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예를 네. 들면 많이 올랐던 것들,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네. 작년에 100% 이상 올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오늘 파신 분들은 네. 내년에 세금이 잡히게 되는 거죠, 결국. 아하. 네. 이제 네. 그런 영향도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과 사우디의 문제, 그리고 중국의 문제도 있었지만 네. 세금의 문제도 조금은 그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대부분의 오늘의 이런 증시 폭락,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또 중동 사태가 또 갑자기 또 좀 긴장감에 지금 빠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올해 이제 중국의 이 경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뭐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별로 그러한
것은 요인이 안 됐다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아하. 추가적으로 네. 그 작년에 팔지 못한 그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아하. 그 오늘의 그 매도세를 주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 우리 김주하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폭락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중국의 이제 증시 폭락은 예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견된 것이다. 12월 말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데이터들이 네. 상당히 그 암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국 경제의 불안전성을 미리 반영해서 네. 중국의 투자자들이 팔지 않았나 주식을 갖다가 매도하나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중국 정부에서 예상한 경제 성장률은 7.5% 내지 7.4%였는데 네. 실제적으로 2015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9%였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0.5% 낮은 경제 수치였고 네. 또한 수출이 15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중국이요. 예, 중국의 네, 그 네. 수출 오더가 15개월 연속으로 하락세에 들어섰고 네. 또한 매니팩처링 인덱스가 50포인트 밑으로 들어와서 네. 5개월 연속으로 지금 현재 매니팩처링 인덱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투자자들이 중국의 앞으로 2016년 경제 전망을 상당히 어둡게 봐서 네. 주식을 팔지 않아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건- IMF에서도 올해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중국의 그 퍼블릭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 중앙은행에서 예상한 6.8%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아니면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입니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 증시의 발러틸리티, 소위 말해서 그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계적으로 그 증권 시장에서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 것이 그렇게 자주 보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선영 그렇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가지고 네. 2, 3년 전인가요? 하루에 네, 그 네. 500포인트 이상 떨어졌을 때 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돼서 네. 거래를 중지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중국에서는 사실 그 새로 도입한 제도였어요. 이것이.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허. 차라리 이걸 도입을 했는데 네. 도입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한 게 중국 증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중국 증시의 문제는 말씀하신 올해 경제가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더 저하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네. 작년에 6월에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냐면 그 공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그 대주주들이 네. 주식을 한 주도 못 팔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하. 그게 1월 8일 날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월 8일 되면 그 제도가 없어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이 제도가 발동이 되기 전에 먼저 팔아야 되겠다는 심리가 아하. 많이 그 사람들한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이 네. 이 증시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직은. 아직도. 예. 그래서 그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줄 알고 아하. 올라가면 무조건 사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이 서방에서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공산당 정부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8일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증시가 네. 추락을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1월 8일부터 뭐가 발동이 된다고요? 그 대주주들이 어허. 회사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국에서는 예, 작년 대주주를 팔 수가 없습니까? 6월부터 작년 6월부터는 정부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굉장히 웃긴 거죠.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공산당이니까요. 중국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죠. 이게 중국의 소위 말해서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다른 그 사기업의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못 팔게 한 거죠. 6개월 동안 유예시킨 겁니다. 증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1월 8일에 이제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더 떨어질 확률이 크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미리 실현 인베스터 그러니까 중에 미리 실현하기 위해서 미리 파는 거죠. 1월 1일 날. 그러니까 지금 네. 더 떨어져서 주식값이 너무나 싸지기 전에 지금 좀 팔자.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제조업 지수라는 것도요. 사실은 네. 예상이 49였고 네. 발표된 것은 48.2였어요. 네. 그 TMI 지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네. 그것은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였고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건이 대량 쏟아지기 전에 네. 먼저 팔자는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선영 부사장께서는 내일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중국 시장이 오픈을 해야 알겠지만 네. 분위기는 네. 그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을 시켜놓고 네. 거래를 다시 재개를 못하고 장이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려는 매물은 사람들은 더 장 있다. 초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이번에 오늘 이 뉴욕 증권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58%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중간에는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러면 중국이 주는 영향이 더 컸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요소들이 더 컸습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중국의 악재도 있었고 네. 사우디아라비아 악재도 있었지만 네. 가장 큰 악재는 중국 악재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악재. 네. 네,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뭡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 중에서 내가 정말 좀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서제스트 하시겠어요? 글쎄 뭐 제가 언제 팔아라 언제 사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가장 우둔한 행위는 네. 떨어질 때 파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바보 같은 행위가 남들이 다 사서 올라갈 때 사는 가격이 높을 때 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팔아야 되는 목적이 네.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상당히 뭐 항상 그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는 가격이 낮을 때 사서 높게 파는 게 원칙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자 주식 가격 시장의 펀더멘털이 좋으면은 주식 가격이 떨어져도 팔지 않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봅니다. 네. 네. 현재 미국의 그 증권 마켓 전반적인 그 마켓의 펀더멘털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이 하루가 증권 시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저는 갖고 있는 종목 자체가 좋다면은 홀더하고 네. 있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저 안명찬 회장께서는 이제 뭐 증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남은 돈에 대한 뭐 세금도 내야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 이제 많은 이제 이 질문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김선영 부사장이 말씀하신 작년도에 팔았으면은 작년도에 인컴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올해 팔면 이제 올해 해야 된다. 작년과 올해 무슨 뭐 브레이크가 좀 달라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이제 12월 31일 이전에 팔면 2015년도 인컴으로 귀속이 되니까 2015년도 이제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고 네. 그것을 1월 1일 날에 파는 것이 같은 소득이라도 이익인 것은 일단은 1년 동안 세금을 유예를 할 수가 있잖아요. 2017년 4월 달까지 세금 보고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주식 거래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과연 정말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제 고객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주식을 이때 파는 게 좋겠습니까? 안 파는 게 좋겠습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증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증권 전문가이신 분도 레코멘드를 못하는데 제가 레코멘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제 주식을 팔고 살기 위해서 그런 파는 시점하고 사는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이 많은 정보를 기초해서 판단을 해도 틀릴까 말까한데 맞을까 말까한데 일반인들이 일반 뉴스에서 나오는 뉴스 가지고서 막 팔고 사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증권 시장이 폭락을 했다. 주식 뭐 다우존스 지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것은 전체적인 거고 그 속안에 그 전체 수비고 그 속안에 나무들은 그 중에서 아주 좋은 나무도 있고 썩은 나무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주 우량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소식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시 반등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선영 부사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이 돌아오고 사람이 안정을 찾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은 시장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홀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은 이 세계 경제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김정화 교수님,
새해 세계 경제는 지금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중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첫째,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입니다. 네. 2010년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두 번째 경제 규모가 됐고, 네. 또한 2015년 11월 말에 IMF 보디사 멤버에서 중국의 커런시 유안, renmin비를 갖다가 특별 인출권 커런시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앞으로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침체는 또한 그 커머디티 마켓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는 커머디티 시장의 50%, 커머디티의 50%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다 소비했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커머디티 프라이스의 하락과 또한 다른 그 중국 경제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은 그 주변 국가들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국 경제에 2016년에 그 어떻게 될 건가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국의 최대 그 수출 파트너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2016년 어떻게 되냐다가 한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네. 비에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또한 인도 같은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의 오늘 뭐 이 중고 시장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만은 다른 쪽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그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폭락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센트럴뱅크, 피플스 뱅크 오브 차이나가 네. 지난 6월에 증권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중국의 부족한 내수를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네. 현재 중국의 이자율은 4.35%입니다. 네. 이자율이 낮아서 현재 오히려 주택 시장은 상당히 지금 화랑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증권 시장이 오늘 하루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올해 중국 경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는 경제라서 네. 지난 그 15개월 동안에 그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중국의 상당히 암울한 뉴스입니다. 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수출이라든가 인베스트먼트가 중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물량의 하락은 중국 기업들에게 상당히 아무런 네거티브한 뉴스죠. 네. 그런 면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아까 그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주식을 팔았지만은 네. 앞으로의 중국 경제도 2016년에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8년 전에 맞았던 이제 이 세계 이 금융가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이제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이제 경제 불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에서 만일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는 그 소위 말해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그 브라질의 경제는 2016년에 네거티브 성장할 것으로 IMF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된 원인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원자재 가격의 하락입니다. 아하. 그건 원자재 가격 하락은 어디서 왔느냐? 결국 중국 경제의 약화 때문에 이 경제 둔화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중국의 이 경제가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세계적인 무슨 노력은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세계적인 노력보다는 중국 정부 자체적인 그 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하. 중국의 그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더 낮출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2016년에 네. 또한 중국의 중앙은행이 소위 말해서 중국의 커런시를 갖다가 디밸류에이션 시켜서 수출을 갖다가 활성화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올 한 해에는 중국 정부가 그래서 재정 적자를 갖다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재정 적자를 목표로 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서 중국의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중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도화로 이렇게 해라는 그런 어떤 강압적인 이 조치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것이 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인위적인 부양책, 소위 말해서 미국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많이 씁니다. 미국이나 네. 다른 나라들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많이 쓰지만은
특별히 인위적인 부양책이 중국에서도 효과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네. 그 데모크라틱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네. 공산당의 직접적인 그 명령에 의해서 발동하기 때문에 네. 훨씬 효과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미친다는 거죠. 어허.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을 펴려면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네. 효과가 미비합니다. 네. 오히려 모니터리 팔러시 화폐 정책이라든가 그 금융 정책이 더 효과적이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허.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없고 민주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정책이 훨씬 네. 더 시장에 미친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런 의도적인 조치들이 나중에 더 안 좋은 아주 bad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도한 투자라 중복 투자 같은 경우가 그거 중 하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복 투자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소위 말해서 이제 과도하게 그 선박이라든가 중공업에 과도하게 투자해서 중복 투자가 많아져서 네. 나중에 수요가 줄었을 경우에 네. 그 과잉 생산으로 이런 파급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어허. 한국 같은 경우도 석유화학에 중복 투자를 많이 해서 석유화학의 디맨드가 적었을 거예요. 과잉 투자로 인한 오버 서플라이 때문에 석유화학계가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중시는 그렇다고 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일이 이 이야기가 이제 각 은행의 이제 행장님들이 오늘 이제 많이 오셔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중국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의 이 불황이 차라리 중국이니까 다행이지 다른 나라가 됐으면 나라 자체가 뱅크럽시 할 정도가 되어버린다. 중국이란 나라는 워낙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도 많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 불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인 것이 다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partially true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자재의 가장 큰 소비자였기 때문에 네. 원자재를 수출하는 베네수엘라라든가 에콰도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네. 나이지리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자재 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정부 수입의 감소 때문에 네.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중국에서 그 문제가 발생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다시피 2015년 말에 남미의 큰 정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레프티스트 정권,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이라고 그런 표현이 맞겠습니다만은 그럼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이 왜 남미에서 발생했느냐? 결국 그것은 중국의 경제 둔화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중국이 경제 둔화를 위해서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네. 브라질이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올해도 2016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꼭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베네수엘라도 모든 원유의 5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해 왔습니다. 네.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로 인해서 베네수엘라도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국도 지금 중국이 경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정말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가 좋아져야 지금 중국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먼저입니까? 세계의 경제가 먼저입니까? 중국이 먼저 좋아지면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증가해서 중국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전 세계의 경제가 좋아져야 중국이 또 수출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하신 대로 중국 현재 시진핑 정부의 1기 내각의 목표는 뭐냐면 중국의 펀더멘털의 리폼입니다. 펀더멘털을 바꾸는 겁니다. 네. 소위 말해서 그동안 수출과 투자에 의존한 그 나라 정책에서 네. 소비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로 경제 펀더멘털을 바꾸자고 했는데 네. 그게 많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겠네요. 시진핑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수출에 의존해서 많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내수에 기반을 둔 경제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선영 부사장님 지금 현재 뉴욕의 이 투자자들에게 지금 중국의 이러한 이 저성장 이것이 예전에 8년 전에 금융계가 몰락했던 그 시절처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작년 2015년도에 네. 전 세계 증시가 뭐 그저 그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긍정적으로 본다면 중국 증시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뭐 정부가 주도를 했건 안 했건 네, 네. 중국 증시는 1년 기준으로 10%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뭐 독일 증시, 유럽 증시도 10% 오른 것이 없고요. 네. 뭐 일본도 그렇게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네. 중국은 일단 10%로 올랐으니까 사실 오늘 6.8%가 떨어져도 아직까지 풀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하. 너무 이것을 과장하는 것은 좀 잃는 것이 아닌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미국 경제가 교수님도 계시지만 올해 예상이 네. 2016년 예상이 2에서 한 2.3% 정도 네. 예상을 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네. 지금 걱정하는 건 우리가 걱정하는 건 중국 경제가 혹시라도 6% 밑으로 가면 어떡하나. 미국보다 3배가 빠른 성장세를 아직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한다면. 아하, 그러니까 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저 안병찬 CPA께서는 네, 우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 달리기를 해도 네. 쉬지 않고 24시간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네. 경제도 달리다 보면 네. 쉬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난 거의 10년 이상 동안 계속 성장해서 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라고 보고 큰 흐름으로는 이런 때가 올 것을 이미 다 전 세계에서도 예상을 해왔었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내부를 보면 지금 시진핑 정부는 그 중국의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시아에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빠른 성장을 하고 그 어떤 부정부패를 잘 척결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뭘 의뢰했냐면 네. 그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아하. 전문가를 추천해서 팀을 네. 만들어서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일이 한 1년 전쯤에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팀이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그런 노하우를 수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게 되다 보면 네.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움츠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가지뿐만 아니라 네. 경제가 너무 성장하니까 좀 쉬었다 또 가야 되는 이슈도 있고 등등 여러 네. 가지 이슈로 지금 그런 것이 큰 흐름으로 보면 네. 그렇게 뭐 너무 우리가 막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사는 곳은 미국입니다. 그럼 네. 과연 이것이 미국에 좋을 거냐 나쁠 거냐. 네. 물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됨으로써 네, 오는 네. 또 그거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인더스트리와 그런 경제인들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증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세계적인 경제 흐름은 굉장히 그 매크로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동포사에서는 사실 그런 매크로한 데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투자가들이 다 뺐다 넣었다 하는 것들이 개미 군단들이 뺐다 넣었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실물 경제에서는 그런 것도 물론 참고를 해야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하. 중국 경제가 저렇게 나빠짐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꼭 나쁜 것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자바에서 이런 데서 물건을 수입할 때 자꾸 코스트가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럼 경제가 올라가면 코스트가 좀 다운될 수도 있는 거고 아하, 또 달러가 강세되면 좀 싸게 들여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러니까 네. 그것이 항상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네. 같이 이렇게 상호 보완되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긍정적으로 좋은 쪽을 찾아서 비즈니스를 하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 8년 전에 너무 혼이 났기 때문에 정말 불안해요. 은근히. 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IMF 있을 때 네. 우리 이제 고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한인들 중에서 한국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런 IMF 때문에 그 뒤로 한국으로 돈을 내보내 가지고 벌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회계사들끼리 모여서도 얘기했는데 네. 부동산을 투자해서도 운이 나쁘면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최근에 놀스리치가 아니라 그
저 포렌치에 그 저기 집을 집을 사신 분들 가스 들어갔으면 바로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한 가지만 볼 수는 없고 다양한 요소를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좀 약간 좀 스투핏한 퀘스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뭐 첫날에 이 저 주식 시장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저 지난 12월 달에 이제 이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인상 가능성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클까요? 금리 인상은 주로 이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연준이 올해 이자율을 올리냐 안 올리냐는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얼마나 많이 고용시장과 레이버 마켓과 그 다음에 다른 뭐 물가 상승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에너지와 그 푸드 프라이스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은 작년에 1.3%로 마감해서 연준이 목표라고 하는 2%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 그 이자를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은 레이버 마켓에서 고용 시장에서 오는 그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작년 3월 말에 작년 서드 쿼터에만 에버리지 아월리 말해서 시간당 그 임금이 4%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그 고용 시장이 완전히 회복 단계에 있다라고 연준 보았기 때문에 12월에 이자율을 갖다 0.25%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고용 시장이 앞으로 얼마만큼 상승하냐에 따라서 연준이 3월달에 약속한 대로 발표된 대로 이자를 올리는가 안 올리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 감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페이롤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2015년 10월달에 페이롤이 29만 8천 개가 증가했고 11월달에 22만 개. 이 12월달 자료는 1월 8일날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합니다. 보통 한 20만 개 정도의 페이롤이 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 시장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안명찬 회장님. 그 이자가 0.25% 올라온 다음에 클라이언트들한테서 어떤 무슨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그게 임팩이 실물 경제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지진이 빵 났으면 여기까지 와서 흔들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0.25% 때문에 우리 뭐 실물 경제에 당장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계속해서 이자율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니까 변동 이자율에 관련돼 있는 본인들의 그 채무를 잘 그 관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거시장 쪽은 뭐 다른 움직임이 없습니까? 예, 오늘 그 전 세계적으로 악재가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그 와중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은행의 총재가 존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년, 그러니까 올해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서너 번의 금리 인상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사실 시장을 더 떨어뜨린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 올해 몇 번이 더 올라가느냐라는 건 지금 뭐 3번이다 4번이다 말들이 많지만 오늘 채권 시장의 반응은 채권 시장의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올해 금리가 어떻게 된 거를 예상을 할 때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그 추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틀랜타의 에머리 대학 경제학과 김종화 교수, 카이안증권 김선영 부사장, 또 안명찬 CPA 협회장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중국 증권 시장의 폭락과 또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국의 증시 폭락으로 뭐 미국은 글쎄요 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의 증권 폭락이 결론적으로 미국에는 어느 정도 좀 이익이 되는 겁니까? 좀 이익이 된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의 그 심리가 불안해지죠. 그게 가장
큰 그 악재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로 중국 시장이 6%가 떨어졌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6%가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미국 시장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 불안한 투자 심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파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래서 현금화시키는 것을 그런 행위를 하게 되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 계속 일어나면서 오늘 개장 초에 아침에는 개장 초에 약 한 3시간 정도 지나서는 정말 투매 현상 미국에서도 투매 현상이 일어났었죠. 겁나게 떨어지더라고요. 아침에. 그런데 그 보통 나라고 틀렸던 것은 오늘 그런 투매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그런 한 3%나 4%가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시장에서 100개의 종목이 거래된다 그러면 한 97개 종목이 하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율이 하락 종목하고 상승 종목이 한 6대4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그 얘기는 큰 회사들, 작년에 많이 올랐던 큰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가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던 거지 아주 그냥 증시 전반에 투매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아침에 뭐 300, 400, 500까지 떨어져서 야 이거 정말 또 한 번 또 난리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이 클로징 타임에는 1.158%밖에 안 떨어졌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4% 떨어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역시 미국이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상당히 튼튼합니다. 특별히 그 레이버 마켓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당 임금이 많이 상승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많이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권시장이 폭락하면서 가장 손해를 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1.6% 떨어졌지만 독일은 4.2%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교수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정밀 기계서부터 시작해서 폭스바겐을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독일 증시에 폭스바겐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중국 닥스 지수에 뭐 굉장히 큰 비중을 그 폭스바겐 한 회사가 차지를 하는데 오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펀치를 두 개를 맞았어요. 하나는 중국 시장의 폭락. 또 하나는 미국에서 미국 법무부가 그 소송을 소송을 아주 오피셜리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그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그 폭스바겐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독일의 그 주식 시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워낙에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가슴이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침에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안병찬 회장께서는 뭐 아무래도 이 실수요자들하고 가까우신 분이니까 이럴 때 좀 이 안심을 좀 해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이제 증권 시장의 주가가 하락하고 오일 가격이 내리고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일반 그 서민들의 투자하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전혀 무관할 수도 있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 종목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이제 손해 보고 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 변화가 심할 땐 단기적으로 팔고 사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판단하시고 너무 이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하 교수께서는요? 저는 미국의 경제는 올해 그 IMF가 예상한 대로 2.8%에서 2.6%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드밴스 이코노미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이고 유럽 전반의 유로 에리어의 1.8%가 훨씬 높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튼튼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가 오일 가격이 더 $20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미국 경제는 올해 완만한 성장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보시고 뭐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부사장께서도 한번 저도 우리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건
1월 증시가 떨어지면 그해 증시가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하루 지났으니까요. 하루 지났는데요. 예, 그래서 저의 바람은 네. 일단 1월 31일까지는 네. 0.1%라도 플러스가 나온다면 올해 네. 한 해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슈퍼볼에서 NFC 팀이 우승을 하면 또 증시가 올라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됐던 그 여자분들이 많이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미니스커트 많이 네. 입으면 올라갑니까? 치마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증시가 그 올라간다는 속설이 아 치마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있습니다. 네. 증권 시장이 올라간다. 네. 네. 이거 또 무슨 성희롱이 아닌지 잘 모르겠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애틀랜타 에머리 대학 경제학과 김종학 교수, 카연증권 김선영 부사장, 그리고 안병찬 CPA 협회장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 이정은, 이재훈 그리고 진행의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